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준비된 그 노트들 중에 13, 14, 17을 대면 수업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3장과 14장을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장에서는 먼저 비밀 공유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암호기수에서 어떤 권한이 집중됐을 때 그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을 TN 임계 기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n명에게 분산을 하고 그 n명 중 t명 이상이 협조를 하면은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을 말하고, 여기서 t는 보안 변수입니다. 즉 조절할 수 있는 거죠. 20, 30, 40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t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그만큼 안전성은 높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NN 방식은 거의 우리는 또는 1M 방식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1N은 권한을 그냥 나눠준 것 뿐이고 어떤 동의도 없이 각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N이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NN인 경우도 N명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요할 때 그 권한이 행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NN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TN 임계 기반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로 그 암호 기술에서의 권한이라는 것은 어떤 암호키를 가지고 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명키를 생각해 보면은 그 서명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서명을 할 수 있고, 그 서명키가 없으면 해당 서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명하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싶으면 이 서명키를 n명에게 나누고 그 n명 중에 t명이 모이면은 해당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TN 임계 기반 방식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 서명키, 개인키를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그거를 비밀 공유 기법이라고 하고, 이때 각 n명이 유지하는 정보를 우리는 몫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밀 공유 기법을 어떻게 만드냐?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다항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항식. 그래서 이런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 위에 좌표들은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수없이 많은 좌표줄 중에 이제 요거는 1차 다항식인데, 1차 다항식의 경우에는 두 개의 점만 모으면 이 다항식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공유하고자 하는 비밀을 상수항에, 다항식의 상수항에 놓고 여기에 있는 점들을 각 사용자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각 사용자들 중에 2명이 모이면 이 K를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다항식을 이용한 비밀 공유 기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t equal 3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2차 다항식을 쓰면 되겠고, t equal 4를 만들고 싶으면 3차 다항식을 쓰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n차 다항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점들을 그 분산하고자 하는 사용자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다항식을 만들고 그 다항식에 있는 점들을 나머지 사용자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용자가 다항식을 만들고 나머지 사용자한테 나눠주게 되면 이거는 중앙 집중식이 되겠고, 실제 권한을 분산하고 싶었지만 이 중앙에 있는 이 사용자는 이미 그 키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비밀 공유 기법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앙 집중식으로. 그러면 얘를 중앙 집중식으로 하지 않고 n명이서 요 다항식을 분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로 합심해서.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각자 만들고 이 모든 것을 결합한, 각자 만든 다항식을 결합한 이 다항식에서 요 최종값을 키로 사용하게 되면은 분산적으로 어떤 한 사용자가 키를 모르게 하고 모든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몫을 이용하면은 이 K를, 이 합된 K를 만들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는 다항식을 만들고 그 다항식의 좌표들을 사용자한테 나눠주고, 사용자들은 그 다항식을 이용해가지고 그 나눠준 좌표들을 이용해서 최종 요 합계가 된 다항식의 좌표를 얻어가지고 몫수를 유지하게 되면은 필요할 때 복원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공유하고자 하는 이 K가 대칭키이면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다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 공유 기법에서는 대칭키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키를 공유하게 되겠고, 개인키가 이제 서명키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복호화키 역할을 하게 해서 임계 기반 형태로 권한을 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비밀키를, 개인키를, 요 개인키에서 요 S를 중앙집중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각 사용자가 똑같은 형태의 다항식을 만들고 요 시그마 S가 그 개인키가 되게끔 해서 공개키의 개인키를 나눠 갖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들은 이 공개키는 공개가 되어 있고, 아니면 얘가 이 공개키가 서명의 확인키가 돼 가지고 그 키로 누구든지 이 서명이 유효한 서명인지 확인할 수 있고, n명 중에 t명이 모이면은 유효한 서명을 만들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암호 기술에서 사용하는 인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이고, 기본적인 개념은 분산적으로 비밀 공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비밀 공유하는 값은 개인키, 공개키 기반에서 개인키가 되겠고, 그 공유하는 방법은 다항식을 이용하게 된다. 다항식의 어떤 다차 다항식이 있으면 그 다항식을 지나는 점은 수없이 많으니까 그 점들을 중에 하나를 각 사용자들이 갖고 있게 되면 나중에 그 다항식의 차수만큼의 사용자가 모이면 그 다항식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게끔 해서 비밀 공유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 아웃소싱과 관련된 겁니다. 내 데이터를 내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에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밖에 외부에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아웃소싱하게 되면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외부에 맡기게 되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고, 중요한 비밀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고, 사적인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데 클라우드의 문제로
손실될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데이터를 아웃소싱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데이터 아웃소싱과 관련된 보안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보 노출이나 노출 문제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유지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들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들을 검색해서 특정 데이터가 있는 파일을 찾고 싶은데 그런 기능들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그 아웃소싱된 서버에게 키를 만약에 암호화하는 키를 준다는 것은 그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어긋난 거죠. 우리는 이 데이터 아웃소싱 하면서 제3자로부터 우리의 데이터를 노출시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클라우드 업체에게도 우리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걸 생각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를 암호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했던 그냥 데이터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것 때문에 데이터를 암호화하더라도 암호화된 상태가 라더라도 필요한 각종 편리 서비스들을 그대로 받을 수 없을까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뒤에 나오는 검색 가능 암호화예요. 검색 가능한 암호화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어도 그 암호화된 상태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아웃소싱에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 노출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는 조작과 손실 문제예요. 그러면 조작과 손실이 내 책임인지 아니면 클라우드의 책임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클라우드의 책임이면 클라우드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클라우드가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내 데이터가 내 잘못으로 바뀐 건지 내가 어떻게 의도해서 바꾼 건지 아니면 내 의도는 없었는데 시스템의 문제로 클라우드의 문제로 바뀐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게 무결성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무결성 서비스는 내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도 무결성이 조작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데이터는 외부 클라우드에 있고 내 개인 PC에는 이 데이터가 없어요. 만약 있다 그러면 무결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 내 데이터는 없고 클라우드에 있는데 내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잘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잘 있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이 데이터의 해시 값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고 매번 클라우드한테 내 데이터가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면은 얘가 해시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시 값과 저장되어 있는 해시 값을 비교해서 안 바뀌었구나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문제는 클라우드는 조작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이 처음에 저장될 때 해시 값을 갖고 있고 요청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계산해야 되는데 새롭게 계산하지 않고 요 해시 값을 저장되어 있는 해시 값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장된 해시 값을 줄 수 없고 매번 주게끔 새롭게 계산해서 주게끔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때 이 아웃소싱한 그 데이터를
아웃소싱한 그 주체들은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내 데이터가 변경됐다 안 됐다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데이터 아웃소싱 할 때 해주는 무결성 검증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맥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이제 그 효과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전체를 해시값을 구했죠. 근데 이제 전체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파일들이 있으면 내 파일들을 올리면 각 파일마다 F1 해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유지해야 되는 게 많죠. 근데 이제 파일 어떤 뭐 폴더 단위가 아니라 파일 단위로 이렇게 그 해시 값들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파일 단위보다 더 세부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유지하는 어떤 블럭 단위로 해시 값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블럭 단위로 해시 값을 유지하면은 실제 유지해야 되는 해시 값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블럭 단위로 유지했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 전체 파일의 해시 값을 받아서 확인했지만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이 여러 개의 블럭들 중에 랜덤하게 몇 개를 선택해서 그것을 증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다른 것들을 증명하라고 해서 이제 그 온전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결성 검증 서비스는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파일 단위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저장된 것을 이제 블럭 단위로 쭉 쪼개가지고 블럭들에 대해서 그 전체 블럭들 중에 어떤 랜덤한 블럭들에 대해서 질의를 보내고, 그 질의된 랜덤 블럭들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증명을 보내와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씩 보내면 너무 많고 또 내가 유지해야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 주체가 유지하는 값도 적고, 이 서버가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증명의 크기도 적절하게 그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요 POR이라고 해서 요런 방법입니다. 근데 되게 복잡한데 여기서는 동형 암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동형 암호화는 여러 개를 결합할 수 있게 합니다. 결합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든 다음에 그 하나의 값을 확인해 가지고 전체가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블럭들의 값들을 보내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블럭 값들을 하나로 합쳐서 보내오면 그 합친 하나를 이제 확인해 가지고 문제 있다 없다를 이제 검증해 주는 그런 형태로 그 무결성 검증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이 무결성 검증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있는 작업 증명 대신에 이제 공간 증명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까지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조금 요약 설명해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데이터 아웃소싱 할 때 무결성 검증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건 알 수 있겠고, 이 무결성 검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내가 올린 데이터들을 블럭 단위로 쪼개 가지고 검증 값들을 내가 만들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 보낸 값과 실제 데이터들을 결합해가지고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이렇게 n개 블럭이 있으면 n개 블럭의 맥값을 사용자가 만들어서 서버에 줘요. 그럼 서버는 이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값들을 확인하려 그러면 B1, B2, BN 이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질의를 할 때 무결성이 문제 없냐 질의를 할 때 요번엔 1번, 5번, 11번, 17번을 이용해 달라. 그러면 이 사용자는 mac kb1 mac을 우리가 이렇게 썼죠. b5 mac kb11 mac kb17 이런 맥값들을 보내오는 거예요. 보내오면서 모두 보내오냐면 B1, B5, B11, B17을 같이 보내오면은 이 값과 이 값을 맞는지 확인해 보는 형태로 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요 네 개를 결합된 맥값 요 네 개를 결합한 어떤 값을 보내오면은 요 두 개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형태로 하게 되겠고 이렇게 요걸 결합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동용 암호 기술입니다. 그래서 POR은 이런 식으로 내가 맥값들을 모든 블럭마다 내가 저장한 데이터마다 맥값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서버는 키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맥값을 만약에 데이터가 B1이 B 자기의 실수로 B'1으로 바꿔도 맥값을 새롭게 계산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겠고 이 값만 보내주면은 이 값을 이용해서는 B1, B가 안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현재의 B1, B5, B11, B17을 같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게 되면은 매번 검증할 때마다 서버가 사용자한테 보내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 많은 정보를 줄이기 위해서 동용 암호 기술을 사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웃소싱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의 그 노출을 막고 싶어서 암호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고 무결성 검증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이제 여러 암호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아웃소싱 했을 때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는데 만약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했을 때는 이제 이 데이터를 예를 들면 회사다. 그러면 그 회사에 있는 모든 팀들이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키로 암호화를 해야 되겠죠. 그거를 좀 더 이런 접근 제어,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속성 기반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속성 기반 암호화는 암호화할 때 어떤 정책들이나 속성들을 그 암호문에 할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할당하게 되면은 특정한 그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풀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암호할 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암호문에 만들어 놓고
각 사용자한테는 이렇게 속성을 할당하면은 이 사용자는 컴퓨터 공학 교수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볼 수 있고 복호할 수 있고 이 문서는 복호화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성 기반 암호화이고요. 속성 기반 암호화는 크게 두 종류인데 암호문의 접근 제어 정책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거꾸로 이 암호문에는 정책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속성을 할당하고 각 사용자한테 정책을 할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상반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암호 기술이 있고 이 기술은 데이터 아웃소싱에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이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14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지식 증명은 뭔가를 상대방한테 증명하고 싶은데 그 팩트는 안 알려주고 내가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영지식 증명을 우리가 설명할 때 많이 이제 등장하는 예제가 이 동굴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쭉 들어가면 막혀 있는데 이 앨리스는 이 막혀 있는 이 벽에 비밀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비밀문을 여는 주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밥에게 그런 비밀문이 있고 그 비밀문을 여는 주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주문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주문을 알려주면 밥은 그냥 쭉 들어가서 주문을 외워가지고 문이 열리면 아 앨리스가 알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밥이 그 주문을 알게 되는 거죠. 영지식 증명은 내가 그 주문을 알고 있지만 그 주문 자체를 안 알려주고 알려주지 않고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지식 증명이고요. 영지식 증명은 보통 상호작용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 증명을 반복을 하게 되겠고 그 반복을 통해서 밥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앨리스가 밥이 여기 있고 앨리스는 여기까지 가요. 그 다음에 앨리스가 밥에게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앨리스는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앨리스가 이제 여기나 여기에 가 있겠죠. C나 D 위치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밥은 여 위치에 와서 큰 소리로 왼쪽으로 나와라, 오른쪽으로 나와라 외칩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만약에 이쪽으로 나와야 했는데 내가 일로 왔으면 그냥 나오면 되겠고 내가 일로 들어갔는데 이쪽으로 나오라 그러면 비밀 주문을 말한 다음에 통과해서 나오면 됩니다. 즉 앨리스가 비밀 주문을 알고 있다 그러면 항상 밥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앨리스가 비밀 주문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은 원하는 대로 못 나오는 거죠. 단 밥이 나오라고 하는 대로 처음부터 들어갔으면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번 이렇게 우리가 프로토콜을 수행했을 때 앨리스가 주문을 모르고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50%가 됩니다. 즉 이 문제 1이 되겠고 그러면 얘를 10번 반복했을 때 모두 맞힐 확률은 2의 10분의 1이 됩니다. 즉 1024분의 1이 돼요. 그거는 되게 확률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10번을 모두 맞추면은 밥은 앨리스가 알고 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지만 밥 입장에서는 비밀 주문이 실제 뭔지는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영지식 증명이고 이런 상호작용 영지식 증명은 non-transfer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즉 밥이 이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도 다른 사람한테 앨리스가 이 비밀 주문을 알고 있다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앨리스와 짜고 칠 수 있어요. 우리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들어가자고 약속을 하고 영상을 찍으면 10번 다 올바르게 성공을 하겠죠. 그래서 이 영시식 증명의 상호작용 영시식 증명은 비전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건전성,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완전성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실제 주문을 알고 있으면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번 했을 때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건전성은 만약 모르면 10번 했는데 다 통과할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왈도를 찾는 문제도 영식 증명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왈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왈도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나는 왈도가 어디 있다라고를 영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영식을 안 주면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순간 어디에 있는 위치가 상대방도 알겠죠. 그러면 얘를 영식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얘보다 훨씬 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만 오려 가지고 그 위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보는 사람은 못 보겠고 왈도는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얘가 그 주변 것들 때문에 나중에 열었을 때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지만, 그런 비슷한 원리로 우리가 영식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영식 기술이 되게 발전해서 증명 못하는 것이 없이 모든 형태의 증명을 그 영식 증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영식 증명으로 증명을 하는 그 형태는 특정한 수학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특정한 수학 그 개념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아까 왈도 같은 것 또는 동굴 문제 같은 경우를 증명하고자 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이 수학적으로 문제로 매핑을 시켜주면은, 그러면 여기서 yes면 여기서도 yes가 되게끔 하는 매핑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증명하게 되면은 얘에 대한 영식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JK 스낙이라고 하는 기술은 특정 수학적 기반의 영식 증명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지만 그 일반적인 애들을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이 특정 수학 문제로 바꿔주는 전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증명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걔를 이 컴파일러에 넣으면 그거를 그 컴파일러가 이용해 가지고 수학 문제로 바꿔주고, 그럼 이 수학 문제에 대한 증명을 통해서 영지식 증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식 기술이 상당히 많이 지금 와서는 발전된 상태로 있고, 실제 Gcash처럼 영지식 증명 기술을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암호화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서는 입력과 출력이 같다라는 걸 증명하고 이 실제 금액은 얼마인지는 안 보여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지식 증명을 이제 암호화폐에 활용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키는 기술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전자서명은 이제 공개키 기술을 이용하고, 공개키 기술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서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인터넷 뱅킹하게 되면은 소유주가 김상진이고 김상진이 이체해달라고 이제 전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증서 같은 경우에도 꼭 실명과 공개키를 매핑하는 게 아니라 익명과 그 공개키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슈퍼맨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서명했는지는 알지만 그 슈퍼맨이 김상진인지 홍길동인지 알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명 아이디나 익명 인증서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만 쓰면 안 되고 여러 개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쓰게 되면은 불관찰성은 제공할 수는 있지만 불연결성은 제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슈퍼맨이 누군지 몰라도 다 동일한 사람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한 가지가 노출되면은 다 노출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 인증서, 익명 아이디를 사용해서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키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한 가지 아이디만 쓰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나 여러 가지 익명 인증서를 바꿔가면서 써야지만 프라이버시를 좀 더 높일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아이디나 익명 인증서를 쓰는 기술이 아니라 특별하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명 기술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룹 서명입니다. 그룹 서명은 그룹 관리자가 있고, 이 그룹 관리자가 키들을 각 사용자한테, 그룹 멤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그룹 멤버들은 자기가 받은 키로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 서명된 문서는 그룹의 하나의 공개 키로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확인이 되면은 그 그룹 멤버 중에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공학부 교수들이 있으면 컴퓨터공학부 교수들이 그룹을 형성하게 되겠고, 그룹 키들을 하나씩 받으면은 이제 그 여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전자 서명을, 그룹 서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교수가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컴퓨터공학 교수가 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그룹 서명 기술이고요. 이 그룹 서명은 이 나눠주는 중앙 관리자는 필요하면 익명을 철회해가지고 이 사용자 중에 실제 누가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익명을 제공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런 조건부 익명, 또 이 중앙집중, 이 그룹 개인키를, 각 사용자한테 그룹 개인키를 배포하는 사용자가 막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은 우리가 임계기반 TN 기법을 써서 나눠야지만 제대로 된 어떤 그룹 서명 기술이 될 수 있고요. 링 서명은 매번 서명할 때마다 각자 내 거의 공개키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5, 6명의 공개키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하면은 이 모아진 그룹 키를, 공개 키들을 우리는 이제 링이라 그러는데, 이 링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 누가 서명했는지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링 서명입니다. 그래서 링 서명은 매번 사용자가 서명할 때마다 링을 새롭게 만들고 그 링을 이용해서 서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 링에는 그 서명한 본인은 포함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링을 형성한 사용자가 A, B, C, D, E 5명이면 이 5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서명한 거예요. F나 G나 H는 서명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정보들은 노출이 되긴 하지만 링 서명을 통해서도 그 프라이버시를 많이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명통신, 이제 우리가 통신할 때 익명으로 내가 내 IP 주소나 이런 것들을 숨기고 통신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해주는 것이 바로 익명통신입니다. 그리고 이 익명통신을 쓸 때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믹스넷 양파 라우팅입니다. 기본적으로 믹스넷은 문서들을 암호화하는데 한 겹씩
바꾸고 섞어요. 그래서 실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나가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개 메시지가 와서 세 개 메시지가 나가는데 얘가 요거와 매핑되는지 얘가 요거와 매핑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얘가 요거랑 매핑이 돼 있고 얘가 요거랑 매핑이 돼 있는데 요걸 관찰한 사람과 요걸 관찰한 사람은 밖에 겹이 한 겹이 걷어냈기 때문에 얘를 보면은 얘가 얘와 얘를 겹을 바꿔낸 건데 얘와 얘가 매칭이 된다는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 분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서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A가 B한테 이렇게 갔는데 실제 A가 보낸 건지 다른 사람이 보낸 건지 이 패킷들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믹스넷 양파 라우팅이라는 것이고, 실제 인터넷에 토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토르라는 사이트가 바로 이 양파 라우팅을 이용해서 익명통신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13, 14에 대한 간단한 요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거를 알고 싶으면 교재들을 읽어보셔도 되고요. 작년도 강의 노트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작년도 영상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또는 나중에 방학이라도 이런 암호 기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